안녕하세요. 화정간호학원 이지숙입니다. 7회 공중보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1번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인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전파 매개체로만 나열된 것은 했어요. 자, 우리 에이즈 같은 경우는 법정 감염병 3급에 해당이 되죠. 우리 임질이라든지 아니면 매독과 같은 이런 나머지 성병들은 4급에 해당하는데, 자, 에이즈는 법정 감염병 3급이에요.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고요. HIV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원인은 경로는 이제 성접촉, 성관계, 그리고 혈액, 그 다음에 정액, 그 다음에 모체로부터의 수직 감염도 있어요. 자,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기를 오랫동안 겪다가 면역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카리니페렴이라든지 카포시 육종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돼요. 자, 우리 진단법으로는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라법이라고 하고 요 이름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예방은 환자와 성접촉을 금지하고 성행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환자와 같은 면도기, 칫솔 같은 것도 공유하지 않고,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 제제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는 거. 자, 그래서 전파 매개체로 나열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비말이라든지 이건 호흡기 감염이 아니죠. 소변 이런 거 아니고요. 타액, 소변 이런 거 아니죠. 악수라든지 이런 거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간호 시 가장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했어요. 우리 가정방문하면 여러분들이 또 떠올리셔야 되는 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 가정방문이 이제 가족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가족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가정 방문을 할 때는 감염 방지를 기본으로 방문한다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신생아, 미수가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자는 뒤쪽으로. 그래서 감염성 질환자를 먼저 접촉하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을 접촉하면 우리가 이제 감염원을 전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 방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생아 간호 시 좀 다른 문제예요. 가장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 자, 먼저 생후 5일 된 아이의 수면 시간이 20시간이다. 보통 아이들은 이제 신생아들은 16에서 17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20시간 정도 자는 거 조금 많이 자긴 하지만 지금 일단은 세모 해볼까요? 자, 2번에 생후 4일 된 아이의 변이 프로스름하고 하루에 5회씩 본다. 자, 우리 태변 같은 것들 보면서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생후 일주일 된 아이의 서해부 항문 주위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겼다. 뭐 기저귀 발진 같은 거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큰 문제는 아니죠. 자, 4번에 생후 2주 된 아이의 배꼽 주위는 정상적이나 제대가 탈락되지 않았다. 자, 요것도 정상이래잖아요. 아직 이제 제대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에 탈락이 되는데 탈락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감염의 징후가 없대요. 그건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생후 24시간 된 아이의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되어 있고 잘 먹지 않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핵황달을 의미하죠. 황달인데 우리 24시간 이후부터 나타나는 황달을 생리적 황달이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이제 24시간 이내에 용혈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핵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뇌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태아 사망의 원인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급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요거는 기초간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황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생리적 황달이라는 것은 병리적인 게 아니에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7일 후에는 거의 사라지는 황달. 이거 이제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이제 핵황달인 경우에는 생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게 되는 황달을 의미하는데, 자, 먼저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후에 적혈구가 파괴돼서 빌리루빈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우리 빌리루빈 대사는 어디서 하죠? 간에서 하죠.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데 아직 신생아들은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이제 황달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는 광선요법 같은 것들을 실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핵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황달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황달은 뇌손상과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 줘야죠. 그래서 핵황달의 기준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황달이다. 자, 53번 여성 불임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이라든지 2번이나 아니면
뭐 5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임 방법이죠. 불임이 아니라 임신을 피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피임의 방법이라면 지금 3번에 난소기능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54번 질병 발생을 하려면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환경과 그 다음에 숙주의 면역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먼저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로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뭐 화학물질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환경 요인으로는 이제 온도와 습도 뭐 기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또 있어야 병원체가 증식을 하고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숙주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숙주 감염이 일어나는 감염이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동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중보건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숙주 요인으로는 이제 연령이라든지 성별, 인종,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인위생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의 면역력,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 발생의 이제 결정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숙주 요인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 성별, 인종, 면역, 영양 같은 것들이고요.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은 환경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매개곤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체가 되거나 아니면 환경 요인도 될 수 있고 온도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55번 우리 객담 채취 시기, 결핵 진단을 위한 객담 채취 시기를 물어봤어요. 먼저 결핵은 우리 원인부터 예방까지 모두 다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결핵은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죠. 결핵균에 의한. 그리고 진단법으로는 이제 PPD 테스트, 투베르클린 반응 테스트죠. 요거를 통해서 음성이 나온 경우와 양성이 나온 경우 구분해 주시라 그랬어요. 자, 음성이 나왔다면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방접종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고요.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결핵균에 노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방접종이 완료됐거나 예방접종을 과거에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결핵 환자거나 그렇죠? 결핵 환자거나 감염됐거나 그래서 결핵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흉부 X선 촬영이에요. 이게 흉부 X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검진이라든지 이럴 때도 주로 사용을 하고요. 흉부 X선상의 병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단 검사로 결핵을 확진하게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왜 X선 촬영을 먼저 하냐, 객단 검사를 먼저 하지, 왜 투베르클린을 하고 막 왜 이 과정을 겪게 되냐면 결핵균은 객담에서 이제 병원체를 추출해서 세균을 배양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환자를 먼저 이제 그 결핵 의사 환자라든지 우리 의심이 가는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흉부 X선과 PPD 테스트 같은 것들을 먼저 하게 되고 객담 검사가 나오면 이제 그걸로 결핵 환자로 확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객담 채취 시기는 이른 아침 첫 객담이 밤새 병원체가 이제 호흡기 쪽에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객담으로 채취를 했을 때 그 병원체 그 검출에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 결핵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시기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장기 복용하게 되죠. 뭐 6개월에서 9개월간 장기요법을 실시할 때 이때 매일 빠짐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복용하면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증상이 없거나 뭐 하다고 해서 약을 빠뜨리지 않도록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약제로는 우리 리팜피신, 아이소나자이드, 에단푸톨, 스트랩토마이신, 피라지나마이드 이런 이름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핵 환자의 객담은 소독하는 게 가장 위생적이고요. 분비물 처리, 그래서 소각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음압격리 병실, 이게 호흡기 감염이죠. 그래서 음압격리 병실 사용하고 마스크,
가장 중요한 보호장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마스크가 덴탈 마스크 같은 거 아니고요. 엔고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헤파 필터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으로는 우리 BCG 예방접종 생후 4주 이내에 맞죠. 피 내에 주사한다는 거. 좌측 상박 삼각근 중앙부위 어깨 쪽에 놓는 거죠. 그렇지만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BCG 접종해라. 그래서 문제는 일단 쉽게 나왔어요. 객단 채취 시기는 1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 지역사회간호사업 중 질병 예방에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대요. 우리 공중보건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의 수준을 분류를 했을 때, 자, 1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 그래서 질병 발생 전에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 건강유지 증진과 같은 이런 뭐 금연 금주를 통해서 폐암을 예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보건교육, 환경위생 개선 이런 것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2차 예방은 제가 합병증을 예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고 난 후에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전이지만 2차 예방부터는 이제 질병이 발생을 했어요. 질병 발생 후에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서 이게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우리 질병 조기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이미 이제 질병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도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불구를 예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는 사람들의 신체 기능 회복, 뭐 사회로의 복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재활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사회 복귀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예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문제는 3차 예방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에는 예방 접종은 1차 예방에 해당이 되네요. 2번에 질병의 조기 발견 이거는 2차죠. 환경 개선. 환경을 개선하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는 1차 예방이고요. 불구 예방은 뭐예요? 요거 3차 예방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보건교육 같은 경우 뭐 금연해라, 금주해라 뭐 이런 보건교육들은 모두 1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57번 보건간호사업에서 기록 및 보고가 필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했어요. 우리 지역사회간호사업 중에 뭐 가정방문을 하던 클리닉을 통한 어떤 그런 관리를 하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모든 사업 후에는 항상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연구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업무계획을 위한 기본자료 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의 가치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1번에 상벌의 기초 자료 이런 거 아니겠죠. 그리고 상사에게 담당 업무 인정받거나 뭐 다른 보건요원의 업무 범위를 알 필요는 없어요.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 및 간호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뭐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답은 5번. 사업의 계획, 진행, 성과를 분석하고 재계획 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58번 가정방문 시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발견했대요. 수행할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먼저 가정방문의 목적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 가족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문제를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및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는 거. 일단 가정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환자 관찰하는 거예요. 가족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 환자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자 1번에 환자의 가치관과 습관에 대해 파악한다. 뭐 요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크게 뭐 그렇게 관여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식이요법을 정확하게 실시하는지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법을 따로 하지 않아요. 이제 운동이라든지 활동 정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재를 하죠. 환자의 증상을 살펴보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병원으로 이송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3번보다는 일단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임,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4번에 가족관계 등의 자원을 파악해서 이제 조력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59번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자, 분만 개조하고 진단서 발급하고 이런 것들은 치료하고 이런 것들 의사가 할 거고요.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객단검사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호사의 주 업무고요. 5번에 보건교육의 장소 및 도구를 준비한다는 거.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에 대한 요구 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 요구에 맞춰서 이제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정부 시책 전문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답은 5번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 요구에 기초를 둔다는 거. 6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대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할 때 일단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강 요구에 맞춘다고 방금 설명드렸죠. 게다가 지역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요. 게다가 하나 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또 있어줘야 돼요. 자, 이런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집단을 간호 대상으로 병원이 아니죠. 그냥 지역사회라고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족 단위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62번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죠? 지원해주는 제도들 중에 1번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같은 것들이 있고요. 노후 생활 같은 것들은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는 옳지가 않죠. 그리고 입양제도 폐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독신가정 지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답은 1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죠.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를 건강보험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 목적은 본인에게도 약간의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다 무료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의료가 굉장히 막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겠죠. 사람들이 막 이제 부담 없이 막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2번에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제도다. 자, 장티푸스의 주된 전파 경로했어요. 자, 우리 수인성 질환인 콜장, 파, 세, 콜장, 파세장. 자, 요게 이제 수인성 질환으로 법정 감염병 2급에 해당이 되죠. 자, 그 중에서 요거 수인성 질환을 좀 한번 먼저 볼까요? 콜레라의 특징은 뭐죠? 쌀뜨물 설사. 설사가 계속 나요. 탈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장티푸스는 우리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장티푸스는 장미진, 장출혈. 그다음에 진단검사로는 이제 위달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파라티푸스는 장티푸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특징적인 게 없으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균성 이질은 점액성, 농성, 혈변, 피똥 싸는 거.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우리 5157이라고 불렀었던 거 있죠. 햄버거 패티병. 그래서 신장을 침범하면서 용혈성 요독증 같은 것들로 우리 신장 투석 같은 것들 신부전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신장 투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 그래서 콜장, 파세장 요건 수인성 질환으로 법정 감염병 2급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장티푸스의 주된 경로는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죠? 오염된 음식이나 물, 수인성 질환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 65번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의료인의 결격 사유 먼저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옛날 용어고요. 여러분들 책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스스로가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의식 환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아이고 어려워라. 그렇죠? 자, 금고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교도소에 감금되는 거죠. 그래서 구류, 징역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교도소에 구치돼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뭐죠? 이런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66번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정신질환자는 뭐 약간의 우울증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정신질환자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자, 법률에 보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예를 들어 조현병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67번 우리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고 어디다가 하죠? 보건소에 하죠. 감염병이 생기면 신고는 무조건 보건소예요. 자, 결핵예방법에 보면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 제주도 같은 곳이죠. 제주도는 도지사가 시장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얘가 항상 세트로 이렇게 묶여 다녀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결핵 환자 발견 시 신고 의무는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68번 구강보건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답은 1번. 69번 혈액관리법상 특정 수혈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대요. 자, 신고 시기로 옳은 것은 했어요. 우리 수혈이라고 하는 거 혈액관리는 국가에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혈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 환자가 발생하는 것도 모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면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단 사망 시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받은 시도지사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망 시에는 지체 없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15일 이내에. 자, 그래서 답은 1번. 70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했어요. 자, 우리 법정 감염병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지금 앞에 모의고사 동영상에도 5회, 6회에서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업 중에서도 공중보건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외우는 방법 많이 했었지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아직 학습이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미 다 외우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시간 가질게요. 자, 먼저 법정 감염병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져요. 자, 1급은 발생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고요. 즉시 신고 그리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거. 자, 법정 감염병 2급은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음압격리 아니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거. 자, 3급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격리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4급은 1급에서 3급을 제외하고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들. 자, 일단 이 특성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법정 감염병을 그 예방접종 주기율표에 따라서 외워주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방접종 주기율표 우리 다들 외우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우리 출생 직후에 맞는 거 뭐 있죠? B형 간염 있죠. 출생 직후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 생후 4주 이내에 맞는 거 BCG죠. 결핵. 그 다음에 2, 4, 6개월에 맞는 거 뭐 있죠? DT 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HIV, 뇌수막염이요. 그리고 폐렴구균. 자, 그 다음에 12에서 15개월에 맞는 거 뭐 있죠? MMR, 수두, 일본내염, 인플루엔자는 뭐 매년 맞는 거고요. 뭐 A형 간염, 인플루엔자. 자, 이렇게 일단 이 표를 다 외우셨다면 자, 대부분의 그 필수 예방 접종의 종류들은 2급에 해당이 돼요. 근데 좀 특징적으로 5가지만 구분해서 외워볼게요. 먼저 B형 간염은 우리 간염은 A형, B형, C형, E형 이렇게 있는데 A형과 E형은 법정 감염병 2급에 해당이 되고요. B형과 C형은 3급에 해당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은 3급이에요. 자, 그리고 DTAP 중에 디프테리아만 1급이고요. 파상풍은 또 3급이에요. 얘네들은 분열됐다 그랬죠.
그리고 아셀룰라 퍼터시스 101회 같은 경우에는 2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폴리오, HIV, 폐렴구균 모두 다 2급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MMR, 수두 다 2급이고요. 일본 내염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것들은 다 3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3급. 자, 그 다음에 A형 간염은 아까 2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얘도 또 4급이에요. 자, 4급.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만 빼고 여러분들 외우신 필수 예방 접종은 모두 2급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자, B형 간염 3급, 디프테리아 1급, 파상풍 3급, 100일에는 2급이에요. 그다음에 일본 내염 3급, 인플루엔자 4급. 자, 요거 특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이걸 외우시려면 이제 필수 예방 접종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예방 접종의 대부분은 2급이지만 요 5개만 1급일 수도 3급일 수도 4급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특징적으로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2급의 대부분은 외워졌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로 할게 우리 수인성 질환 콜성파세장 수인성 질환은 법정 감염병 2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병 중에 에이즈만 3급이고요. 나머지 매독 임질 같은 것들 모두 우리 배운 STD 질환 다 4급에 해당이 되고요. 기생충 질환도 4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조금 더 여력이 되시면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우리 황열, 댕기열 이런 것들 다 모기매개 하지 않나요? 그쵸?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모기매개 하죠. 모기매개로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3급이에요. 자, 그래서 3급.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거를 반드시 이제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감염병 1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좀 성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호흡기 매개로 하는 것들 중에 보면 디프테리아. 아까 DTAP 중에 디프테리아 이런 거 있었고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제가 왜 크리스마스에 뭐 보톡스 맞고 페디큐어 하고 뭐 이런 뭐 마라탕 먹고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1급은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수 예방 접종과 수인성 질환, 성병, 기생충 질환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번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상급에 해당이 되죠. 자, 1번에 패스트는 우리 페디큐어하고 뭐 크리스마스에 그죠? 이게 이제 패스트 1급에 해당이 되죠. 댕기열, 모기매개로 하죠. 3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 이런 것들 필수 예방 접종이잖아요. 2, 4, 6개월에 맞는 2급에 해당되고요. 세균성 이질, 수인성 질환이죠. 얘도 2급이네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1급에 해당이 되죠. 1급은 그래서 따로 좀 외워주세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 마무리하고요. 보건관으로 다시 올게요.